자, 선생님,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하고, 알면 아는 대로 하게. 여기는 그리고 나서 애우면 되니까, 모르면 애우면 되니까, 이해는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쵸?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을 하기 전에, 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A안이 좋은지 B안이 좋은지 선택을 할 때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능률성을 주로 생각하죠. 능률성만 주로 생각하는데 공적 영역에서는 공공 영역에서는 공평성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공평성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요. 능률성에 대한 기준은 뭐가 있어요? 능률성에 대한 기준은 소위 말해서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파레토 최적 많이 들어봤잖아. 힉스 보상 또는 킬더 힉스 보상이나 파레토 최적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어요? 파레토 최적은 말 그대로 어떨 때가 가장 효율적이래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효용 경계 곡선이라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의 뭣도 효용도 줄이지 않고 이 조금만 움직이면 이 곡선이 조금만 움직이면 특정한 사람은 감소하게 되는 거. 누구는 증가하더라도 감소하는 상황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파레토 최적. 그렇죠? 사회가 파레토 최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평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B라는 사람은 좀 떨어지죠. A라는 사람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파레토 최적은 하나만 움직이면 뭐가 되는 상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파레토 최적이고 가장 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만나는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파레토 최적 지점이고 이 지점이 파레토 최적이 되면 더 이상 누구의 손해를 안 끼치고 자기 이익을 더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선생님 파레토 최적에 대해서는 거기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파레토 최적에 있어서는 거기 이 312페이지 한번 봅시다. 312페이지 파레토 최적 312페이지 파레토 최적.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 개선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최적은 자, 개선이 안 된 상태를 말한 이런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이게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여기가 누구의 효용이에요? B의 효용, A의 효용이 있는데 킬더 X 모형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거기 있는 칼더 X 모형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자 이런 파레토 최적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둘 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둘 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 부분은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도 힉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르면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들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FTA를 미국하고 체결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쭉 개선이 되려면 그런데 뭔 이루기가 없다고 파레토 최적을 이룰 수는 없는데 뭐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보상. 이 FTA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죠. 편익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농수산물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실제적인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좀 더 개선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칼더 힉스 보상은 그런 걸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좀 더 사회가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사회는 어떤 사회로 좀 더 능률적인 A, B 대안이 있는데 A 대안이 여기 대안이면 이쪽으로 나가는 대안이 됐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더라도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칼더 힉스 같은 경우 보상을 해주면 좀 더 여기 경계선으로 갈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가장 효율적 배분선이야. 이쪽으로 그래도 효율적 배분선 중에서도 이쪽이 좀 바람직하겠죠. 둘 다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다시 이게 무슨 말 다른 말 아니에요, 쌤? A아이든 B아이든 좀 더 이쪽으로 가는 한 더 이쪽에 가깝게 있는 안을 선택해라 이 말이겠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거기 비용 쌤 말씀하시겠어요? 비용 편입 분석을 이야기해 보면 여기 쌤 비용 편입 분석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다시요. 기준은 어떤 거라고요? 좀 더 능률적인 기준이고 능률성이 있다는 것은 효율적 배분이 된다는 건 파레토 최적적으로 간다 또는 칼더 힉스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아둡시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 그냥 칼더 힉스가 기준이다 이렇게 외워요 그냥. 그다음 거기 314페이지 비용 편입 분석 봅시다. 자, 비용 편입 분석은 정부 정책, 사업이나 프로젝트 또는 공적 프로그램 등에서 경제성에 입각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석을 도구한다. 무엇에 입각한? 경제성, 능률성에 입각한다 그랬죠. 최적 대안을 선택하게 해준다.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의 역사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본 프랑스의 엔지니어 줄 디피가 1844년 교량항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미국은 1940년대 테네시강 유역 개발에서 개발공사와 농림성을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렇죠? 비용 편입 분석의 특징도 중요합니다. 거기 개별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수 있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여기서는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KTX 나왔어.
KTX 놓으면 30분 빨리 갔어. 이거 비용이 얼마야? 아니, 편익이 얼마야? 이런 것들은 막바로 편익을 세우기가 힘들죠. 이런 것까지 다 편익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비용은 기회비용, 편익은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사용한다. 형평성 같은 분배적 자원이 아닌, 형평성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기준이 별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만 한다.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다. 자, 이 비용 편익 분석의 8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한 번만 그 정도는 그런 게 있다는 건 많은데, 중요한 거 한 장 넘겨보면, 각 대안에 이 편익과 비용을 추정할 때, 비용은 꼭 여기 체크해 놓읍시다. 현금 지출이 아닌 실질적인 비용으로 기회비용을 사용한다. 여기다 별표해 놓으십시오. 이때 매몰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미 들어간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기회비용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편익은 현금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편익. 아까 30분 전력되는 거 내가 편익 현금적으로 뭐 주는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소비자 잉여를 활용한다. 자, 소비자 잉여에다가 이 별표해 놓고, 자, 그다음 공공투자 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 이 댐이 언제 무너지냐 이것보다는 이미 경제적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수용 없으면 그때까지만, 물리적으로는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수명으로 설정한다.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뭘 쓴다고요? 잠재 가격. 그렇죠? 비용, 그러면 이런 거야. 이를테면 잠재 가격, 아까 30분 남았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뭐 1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일하면 얼마 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시간 빨리 간 것을 가격을 쳐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즉 비용 편익 분석은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뭘 자신들이 많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 많이 써.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면 얼마의 효과가 있다 할 때 뭐 관중들의 이 행복 뭐 이런 것까지도 넣어서 잠재 가격으로 넣어서 이야기하면 부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편익과 비용을 가능한 화폐 가치 모두 다, 자, 일단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사용될 마번, 사용될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과 비용의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과 편익은 모두 다 뭘로 한다? 현재 가치로 한다. 근데 할인율은 뭐냐? 조금 이따 곧 할인율 나옵니다. 여러 할인율이 있는데 민간에서의 할인율은 이자율로 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올해 여기 타임이라고 합시다.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후에 100만 원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지금 100만 원 가치하고 1년 후에 100만 원 가치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선생님 어떤 거 가질래요? 지금 100만 원 가질래요? 1년 후에 100만 원 가질래요? 당연히 지금 같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민간 할인율은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이자율을 써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뭐에다 넣어두면 100만 원 플러스 1년 후에 가치를 본다.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에 대한 뭘 곱해줘요. 이자율을 곱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지금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민간 이자율이라 그래요. 그냥 민간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이자율 말고도 아까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이 지역이 안전하게 됐다든가, 사람이 덜 이걸 건설함으로써 사람이 덜 죽는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이자율로 좀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사회적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이자율.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데, 선생님 그냥 거의 대부분은 민간 할인율 형태로, 이자율 형태로 제시돼 있어요. 이거 계산하기 엄청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공공 부분에서는 뭘 사용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공사업 경우 비용은 단기에 집중되는 데 비해 편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수록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지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된다. 이건 조금 이따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자, 공공사업은 후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시장 이자율보다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을 활용하면 뭐 할 게 없어. 사업을 거의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 그럼 안 되겠죠. 여기 가로등 건설하는데 시장율로 활용 사용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박스 봅시다. 할인율에 따른 서로 다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자율이 연 10%일 때 동일한 성능을 가진 기계 A와 기계 B가 있는데 기계 A는 현재 불변 가격으로 첫째 말에 100만 원, 두 번째 말에 100만 원이 소요되고 기계 B는 첫째 말에 50만 원, 두 번째 말에 150만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대안은 절대적 금액상으로 모두 현재 시점의 불변 가격으로 동일하게 200만 원이 소요되나 경제성 평가 측면에서 보면 기계 B가 나중에 150만 원이잖아. 그렇죠? 현재 150만 원과는 다르죠. 그래서 기계 B의 비용이 투자 기간 후반부에 많이 지출되므로 기계 A보다 더 경제적인 대안이다. 그렇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쌤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 모르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현재 가치법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순현재 가치법. 여기서부터가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이 판단을 해요. 세 가지.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 그다음 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 그다음 편익 비용 비율법. 자, 우리 쌤 조금 머리 아프겠지만 한번 계산 한번 해볼 거니까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쌤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첫 해 그때 처음에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이고 이건 1년 후고 이건 2년 후고 쭉 해서 N년까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비용은 여기는 자 CO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돈의 가치는 그렇죠? 여기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편익의 가치도 BO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후에 100만 원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또 여기는 CO 비용도 여기다가 1 플러스 R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C1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얼른 이렇게 합시다. 그냥 C1으로 합시다. 그냥 C1 비용이 들고 B2 1이 든다 합시고 여기는 C2 B2가 든다 합시다. 여기 번은 CN, BN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이 현재 이렇게 돈하고 같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실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00만 원이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년 후는 100만 원은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100만 원 플러스 100에다가 이자율. 그렇죠?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겠어요? 1 플러스 R에 100 이렇게 고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 만약에 이게 A라 합시다. B를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B를 현재 가치로. 1년 후에 1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1년 후에 100만 원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1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바꾸면 1년 후에 100만 원. 자, 여기 100만 원 지금 여기가 몇 프로라 그럴까? 10%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110만 원이 되겠죠. 10%면 0.1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100만 원은 이쪽으로 오면 90만 원어치 가치밖에 없네. 시간에서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되겠네요. 뭘? B를. 그러니까 B가 100만 원, A, 자, 그냥 여기 100만 원을 그냥 100만 원을 이야기합시다. 여기 100만 원은 1년 후는 110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1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바꾸면 90만 원 가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 가치는 한번 식을 써볼 거니까 봐봐.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야. 프레젠트. 여기가 이제 순현재 가치를 똑같은 말이야. 순현재 가치랑.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편익에서 뭘 빼야 돼? 비용을 빼야 되겠죠.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 순현재 가치잖아. 내가 없는 거에서 비용을 빼주면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거기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자, 그냥 한번 공식 써놓을 거니까 보시기만 해봅시다. 일단 그럼 순현재 가치는 B5에서 여기 때 봅시다. 여기를 빼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자 B1에서 뭘 빼면 되겠어? C1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1 플러스 R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때는 B2에서 C2를 빼주고 1 플러스 R이 뭐가 되겠어요? 2번 되는 거잖아. 여기 2년 후니까 2번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가 어때? NPV는 우리가 현재 가치에 뭐가 편익에서 현재 가치 비용을 빼주면 되겠죠. 이걸 다 더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뭐 여기가 1 플러스 R에 N승 BN-N 뭐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5년짜리면 5년짜리가 딱 더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순현재 가치 기법에서는 어떤 것이 되도록 말 그대로 자 뭐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0 이상이 되면 채택하면 되겠어. A 사업을 채택할 것인가 말까 이 댐을 건설할 것인가 말까 정할 때 여기에서 이걸 빼보니까 현재 가치에서 이걸 지금 다 한 걸 현재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다 해서 넣은 걸 PB, VB라고 하겠죠. 우리가 수식으로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편익을 다 더해서 5년짜리 편익을 다 더하고 비용을 다 더했어. 할인해가지고 다 더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래서 이게 나왔어. 현재 가치로.
그럼 이것보다 0보다 더 컸을 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법은 이게 0보다 더 컸을 때 뭐 한다? 사업을 시행한다. 그 다음 A 사업과 B 사업이 있는데 A 사업은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다? 현재부터 여기를 빼보니까 이를테면 50이 나왔는데 여기는 100이 나왔다. 그럼 어떤 사업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B 사업을 먼저 하면 좋겠죠. 편익이 더 크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 할인율은 딱 하나만. 그럼 왜 할인율이 높으면 채택이 안 되냐면 1 플러스 R이 이 장기적이라고 그랬잖아. 공공사업은. 그러면 1 플러스 R에서 R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봐봐. 90만 원이 현재 100만 원, 여기 1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10%일 때는 얼마였어? 90만 원이었죠. 그런데 20%일 때는 80만 원밖에 안 되겠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게 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잖아. 그래서 자, 이자율이 장기적이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뭐 한다고? 채택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해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내부 수익률법은 뭐냐면 거기 내부 수익률법 봅시다. 현재 가치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순 현재 가치 NPV라고 돼 있죠. 그래서 B에서 C 이렇게 뺀다는 건데 이건 그냥 의미 없는 거고 NPV 현재 가치가 비용에서 편익에서 비용 뺀 값을 말하는다는 뜻이고 그럴 때 0보다 더 크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맞죠? 즉 현재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도 사업의 채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 자원의 제약이 없으면 주로 이용하며 자원의 제약이 있더라 규모가 동일한 사업간에는 이 현재 가치법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계를 지닐 수가 있고 규모가 크면 NPV가 크게 되고 따라서 대규모 사업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기 현재 가치가 적은 사업은 잘해야 500억짜리 사업하고 2천억짜리 사업하고 다르겠죠. 빼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사업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면 돼요. 다시 이 소규모 사업은 비율상으로 뭐 조금 적더라도 어때요? 대규모 사업 훨씬 많은 돈이 남겠죠. 자, 그다음 쌤 내부 수익률법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사업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 가치와 총합과 비용의 현재 가치 총합을 갖게 하는 비율을 0으로 만드는 BC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순현재 가치가 0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BC가 1이면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B에서 C를 빼버리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부 수익률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이걸 자, 선생님 편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부 수익률을 로라고 그래요. 로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로라고 부릅니다. 로가 10% 수익률이 A 사업은 A 사업은 10%, B 사업은 7%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7%, C 사업은 3%.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편익을 0으로 만든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 소위 말하는 수익률이 7%, 10%, 7%, 3%. 그런데 이자율이 5%. 이자율. 그럼 쌤 시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대로 놔둬도 이자 은행에서 5% 나오는데 3%를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7%는 하겠죠. 10%는 하겠죠. 그럼 결국은 그런데 이자율이 올랐어. 8%로 올랐어. 그러면 어떤 사업만 할까? 이 사업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더 적게 되는데 왜 그냥 은행에 맡겨두지?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해서 A사업, B사업, C사업의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고 이거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이게 로가 R보다 뭘 때만 클 때는 사업을 해도 되겠죠. 이게 적을 때는 사업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자, 이게 내부 수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그럼 자, 수년제 가치는 자, NPV가 무엇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사업을 시행한다. 그다음 NPV가 클수록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대규모 사업일수록 유리하겠다. 그다음 로가 이자율보다 내부 수익률은 클 때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자, R보다 클 때 하겠는데 여기는 또 문제가 있어. 또 10%, 7% 할 때 5%, 8%면 이게 크니까 했잖아. 5% 할 때 이 두 사업 했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A 사업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죠? 근데 A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야. 그래서 여기 10% 이율이 있어. B 사업은 큰 사업이야. 7% 이익이 있어. 이것보다 적지면 7%. 그럼 사실은 어떤 게 더 이득일 수 있겠어? B 사업이 더 이득일 수도 같은 이 규모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 좀 있다 이게. 그다음 거기 쌤 편익 비용 비율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거기 봐요. 비용 편익비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뿐에 어떤 것. BC로 뭡니까? 레이쇼라고 그러는데 BC 비율로 하는 거. BC 비율로 하는 거. 레이쇼. 그래서 자, BC 레이쇼라는 건데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지워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BC의 비율로 해서 순 어떤 것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쌤 무엇보다 더 큰 거. 이게 같으면 1이죠. 비용하고 편익이 같으면 1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보다 더 클 때 뭐 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달라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렇죠? 자, 쌤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이런 문제는 한번 봐봐. 그다음에 이렇게 화폐로 나타낼 수 없을 때 비용 효과 분석을 해요. 비용 효과 분석. 그러면 자, 쌤 문제 323페이지에서 서울시가 37번에 한번 봅시다. 나머지도 다 할 겁니다. 이 비용 편입 분석. 여기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합시다.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후보자로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비용 및 편익의 흐름을 동일 시점의 현재 가치로 총합 환산한 값이 아래 표처럼 나타났다고 하자.
대안들 중 서울시장이 성북구를 선택했다면 비용 효과 분석, 순현재 가치, 비용 편익 비율, 그다음 내부 수익률 중에서 비용 편익 비율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다. 실제로는 어떤 의사결정에 근거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 말이야. 일단 비용 효과 분석은 안 되겠네요. 비용 효과 분석은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요? 화폐로 바꿀 수 없을 때. 자, 다시. 비용과 효과, 원래 비용분의 효과 분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화폐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화폐 가치로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생명만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그냥 목표로 놔둬버려요. 이거 뭐 어디에다 편익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목표가 돼버려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가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로 나눌 수 있는 것만 해요. 근데 여기는 다 화폐 가치로 나눴죠. 그럼 자, 우리 스님들, 자 먼저 순현재 이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게 해봅시다. 둘 다 어떤 거로 환산했다 그랬어? 현재 가치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순편익이 얼마예요? 강남구는 90이죠. 비용이 얼마였어요? 75죠. 그럼 얼마입니까? 강남구 얼마? 15. 그 다음 동작구는 90대 60 얼마? 30. 성북구는 36에서 20 얼마? 어떤 게 제일 커요? 동작구가 제일 크죠? 그럼 동작구 선택해야 되겠네? 순현재 가치로는.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비용 효과 분석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내부 수익률을 알려면 R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R값이 있어 없어? R값에서 수익률이, 자 다시요. 내부 수익률을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 이자율이 어떻게 돼서 이것보다 높은지라든지 알 도리가 없죠. 이럴 때는 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봐봐. 거기 어떤 거 비용 편익 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90분의 75 그쵸? 얼마요? 90분의 75 하면 1.5 맞아요? 아니 1.2 1.2 맞길 바라는데 1.2 맞아요? 이건 계산해라고 아주 나쁜 문제네. 여기 60분의 90 얼마입니까? 1.5 이건 알겠네. 그쵸? 1.5 금방 나오네. 세 번째는 20분의 36 1.8이네. 맞죠? 계산대가 맞잖아. 그럼 이번엔 만약에 비용 편익비로 했다면 어디를 골랐어야 돼? 어디를 했어야 돼요, 쌤? 성북구에다 세웠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쌤 봐봐. 우리나라 공공사업 할 때 봐봐. 공공사업 할 때 국회의원들이 장난치려면 굉장히 장난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
어쨌든 이거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동작구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수년제 가치로 하면 동작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뭘로 하면? 비용 편입비로 하면 성북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년제 가치로 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잊어먹기 전에 자 13번부터 하겠습니다. 12번 민감도 분석은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는데 이제 민감도 분석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할 때 자 아까 수년제 가치 같은 걸 구했어요. 근데 2년밖에 안 하니까 이게 3년 해봤으면 어떨까? 일관성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거죠. 다시요. 2년 말고 3년. 그럼 파라미터를 바꿨다는 건 2가 3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냥. 민감도 분석을 해서 이게 크게 변화가 없으면 이 사업은 맞는 사업이구나. 근데 2년 쭉 확 안 좋아버린 경우가 있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불확실할 때 진짜 괜찮은지 어쩌는지 이런 파라미터라는 거 이런 단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들을 조금씩 바꿔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사업이 안정적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민감도 분석은 그래서 BC 분석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쌤 12번이 왜 틀렸는지 알겠죠? 12번은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불안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에서 파라미터 변화 1년, 2년, 3년까지 늘려보자 5년까지 늘려보자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변화라고 합니다.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민감도라고 해야 되고 13번 정책 분석 기법에서 칼도익스 기준은 전통적인 비용 편입 분석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정책 분석 기법에서 추시 현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편집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이다. 이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선형이라는 게 뭐예요? 선형.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자, 직선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였어요. 우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회귀 분석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기 이제 뭡니까? 이를테면 나이하고 키, 몸무게 할 때 어때요? 나이 키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끄어서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선형 분석이래. 선형 경영 분석. 자, 15번부터 정책 분석 기법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한 분석상에서는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야 되겠네.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일단은 활용한 분석 방법, 분석 상황에서는 상황 불확실. 아까 쌤이 이것도 디시전 트리랑 비슷해요. 쌤. 아까 불났을 때 계층 분석이 있었죠. 그렇죠? 인간적인 요인, 직접적인 간접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디시전 트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비용 편입 분석에서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의 측정 방법에서 실제 가치 그렇게 말했죠. 비용 편입 분석에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비용 편입 분석에서 칼도익스 기준은 재분배 편익. 재분배 편익은 형평성 편익을 말하죠. 재분배할 때는 형평성이죠. 형평성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 말이 안 되죠. 자, 재분배는 형평성이잖아. 그렇죠? 비용 편익 분석에서 정책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위험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화폐로 표시할 수 없으면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편익 비용 비율, 생산성 지표,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 중에서
정책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편입 분석 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죠? 우리가 생산성 지표는 없었죠. 비용 편입 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왜냐하면 모든 걸 화폐 가치로 이야기하니까 강의 댐 건설이든 도로 건설 다르잖아. 댐하고 건설하고 도로하고 그쵸? 그것까지 다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게 유용한지 도로를 건설하는 게 유용한지 근데 다 뭘로 나오니까 편입과 비용이 다 화폐로 나오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제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꿔 맞죠? 비용 편익 분석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 맞죠?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수년 현재 가치는 0보다 크다. 뭐 말을 조금 어렵게 했지만 맞죠? 비용 편익 분석은 총 비용에서 총 비용에 비해 총 편익이 큰 정책이 바람 맞죠? 이게 여기 어떤 거에 비해서 여기부터 여기가 더 크면 이게 더 크면 좋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 비용 편익 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맞죠? 비용 편익 분석은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하기 쉽지 맞다고 그랬죠. 아까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여와 버리면 순위 현재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이자율이 10%보다 20%는 훨씬 떨어지죠. 그게 평가되어가 틀렸죠.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게 나타나겠죠.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투자 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산정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하는 기법으로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 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비용 편익 분석은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이 현재 가치는 높아 맞죠? 비용 편익비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비용 편익비. 비용 편익 분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형평성과 대응성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경제성만 한다고 그랬죠. 능률성. 비용 편익 분석은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돼야 한다는 아까 기회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죠. 비용은 DA 분석하고 AHP 분석 뭐 계층 이걸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큐반 법론도 나중에 하고 시나리오 기법도 나중에 하고 37번까지 했고 그쵸?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쌤 목표도 우리 했으니까 목표까지만 살짝 봅시다. 금방 끝나니까 38번 적재적 목표 변동에서 원래의 목표와 다른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 대치 전환 맞죠? 조정 목표 변동의 목표가 달성됐으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 쓴 게 맞죠? 저치 목표 변동에서 동종 목표 수 또는 이종 늘어나는 걸 목표 추가 맞고 줄어드는 건 목표 축소 맞고 미체스는 목표의 승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조직 목표에서 목표 다원화 및 목표 확대는 기존 목표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 목표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조직 목표에서 목표 전환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완전히 달성되는 경우 다른 목표로 대치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목표의 대치, 그렇죠? 또는 전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조직 목표에서 목표의 대치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외국 또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조직적 목표가 다른 수단과 바뀌는 것을 말한다. 맞고 목표 대치랑 전환이랑 같다고 그랬죠. 같은 뜻이었어요. 거기 앞에 보면
목표에서 뜻이 같은 뜻입니다.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환, 목표 외국 같은 말이라고 써져 있죠. 옆에 200, 302페이지. 자, 그다음 조직 목표의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 목표를 추는 과정에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 목표,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지금 시간이 끝나서 그러는데 AHP하고 어떤 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선생님 이건 생산성 거꾸로 됐어요. 33번하고 34번은 바꿔져 있어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위한 기법은 AHP야. 그 다음 DA 분석법은 그쵸? 보통 자료 포락 기법이라고 그래. 포락. 거기 영어 자체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벨로프먼트라고 그래서 그 봉투란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락. 그래서 거기 있음 Q 방법론은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예시를 올려놔 보겠습니다. 예시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다음 그건 맞는 말이고 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법은 시나리오 기법이 아니라 아까 델파의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 거의 다 풀었죠. 일단 풀긴 했죠.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게 있는 사례를 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꼭 뭐 할 필요는 없고 이해가 딱 되면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선생님 딱 보다시피 어떤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왔어. 정책 분석에는 다른 거 거의 안 나왔죠. 정책, 이 비용 편입 분석 이거 나왔죠. 자, 비용 편입 분석에 대해서 대강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부 수익률이란 건 순현재 가치가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로라고 이야기했고 내부 수익률이 0으로 만드는데 그게 10% 상당히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죠. 뭐 7% 이럴 때 이자율과 비교해서 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물론 공공부문이니까 이걸 그냥 사회적 이자율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어렵진 않잖아. 그런데 이게 약간 헷갈려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헷갈리니까 그것만 정리 잘하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프레젠트 밸류니까 현재 가치예요. 이걸 순현재 가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순현재 가치에서의 편입과 순현재 가치에서의 비용을 뺀 값을 NPV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순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혹시 어려운 거 있어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순현재 가치는 규모가 어쩔수록 유리하다? 사업 규모가 뭐일수록? 클수록. 그렇죠? 어차피 편익이 크게 나올 거니까 100만 원어치 사업을 해봐야 아무리 편익이 많아야 얼마겠어. 뭐 편익이 20만 원 나오고 뭐 순편익이 2, 3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1000억짜리 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비율로 나온다 해도 1000만 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뭘로 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을 뭘로 하게 되면 그렇죠. 순현재 가치법으로 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내부 수익률로 하면 뭐 소규모 사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대규모 사업보다. 유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규모가 아닐 때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질문 없어요?
여기만 조금 계산적인 거 있고 나머지는 계산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그러면 우리 오늘 정리해 봅시다. 어떤 거 배웠어요? 그냥 정책 결정 모형 쭉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잘 나온 걸로. 그 다음 두 가지. 정책 분석 봤죠? 정책 모형에서는 어떤 것들? 합리 모형, 그 다음 순서대로 쭉 해봅시다. 합리, 최적, 그 다음 에처운의 혼합 관조, 그 다음 사이먼의 만족, 점증, 쓰레기통, 그 다음 이제 조직적인 부분으로 쓰레기통 모형, 회사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 다음 우리가 종합적인 모형 앨리스, 그쵸? 모형 이렇게 봤어요. 앨리스 모형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합리 모형, 조직 내부 모형, 관료 정치 모형, 그쵸? 합리 모형 뭘 생각하고 케네디가 쭉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해안 봉쇄. 그다음 조직 내부 모형은 왜 소련군이 위장막을 안 쳐서 들켰는가? 그렇죠? 어떤 결정이 이런 결정들을 거의 대부분 하위 조직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하위 조직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하위 조직들은 SOP의 입장에서 그냥 표준화된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소련에서는 안 했던 매뉴얼이라 안 했다. 그 다음 관료정치 모형은 누구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합참부 장관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주장들을 펼쳤고 그 중에 서서히 모아서 나중에 그래서 조기에 결정된 것보다 그런 과정들이 쭉 있다 보니까 좀 정치 결정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죠. 그게 관료정치 모형이고 관료정치 모형은 합의된 목표가 상당히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겠죠? 합리 모형하고 관료정치 모형은 결정이 다 위쪽에서 한다면 조직 내부 모형은 아래쪽 하위 조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했고 방금 여기 모형에서는 이제 가정들이 중요해요. 비용 편입 분석은 비용은 뭘로 한다? 모두 다 화폐를 가치로 전환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종관뿐만 아니라 이종관, 댐하고 도로하고 도로뿐만 아니라 댐하고 도로 건설도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이 기회비용을 포함한데 매몰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 이 편익은 소비자 잉여를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 거기 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법, 그다음 비용 편익비. 그렇죠? 그래서 비용 편입비는 수년제 가치고 비슷한데 우선순위 정할 때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편입비로 하면 대규모 사업이더라도 비용 편입비로 하면 불리하겠죠. 비용하고 편익 비율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하게 된 게 문제되면 비용 편입비도 구성해서 재봐서 서로 간에 보정을 좀 한 뒤에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혹시 질문? 제가 아까 계층화 분석법하고 큐분류법 제가 사례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 알고 나서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어. 지금 몇 달째 됐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제가 잘 모르게 가르치셨나 봐. 아니면 우리 쌤들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